네,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에러듀블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아마 2주차 수업을 마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이용해 가지고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떻게 이제 내가 최적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효용을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빙 피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의 어떤 선택의 그 요소로서 고려될 때에 사람이 이제 어떤 식의 고민을 하는가. 결국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제 결국 우리가 처음에 이제 봤었던 두 재화 사이의 어떤 배분하고 비슷한 류의 어프로치를 결국은 그 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컨섬션 티어리를 공부하는 미시 과목에서 저희가 이미 이제 좀 봤던 내용들이지만은 파이낸스에서 사실은 거의 이제 비슷한 어프로치로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한 관점을 이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이낸스의 가장 기초적인 빌딩 블록 중에 하나인 이제 에러듀블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제 저희 2주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대충 아마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저희가 쉬는 시간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봤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죠. 그래서 타임 1과 타임 2에 걸쳐서 저희가 뭔가 소비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소비가 C0, C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점에 내 인컴이 Y0, Y1이에요. 그리고 이제 T0와 T1 사이의 시점에서 말하자면 이제 적용되는 이자율이 R이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에 결국은 C0와 C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일종의 이제 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 그어놓고 쳐다본다고 하면 내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의 어떤 접선이 되는 포인트에서 내 효용이 맥시마이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여타 이제 변수들이 변동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터템포럴 초이스에 대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래피컬하게 푸는 거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이제 좀 수식화해 가지고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제간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효용을 갖다 계산해 본다 그러면은 결국 C0에 대한 효용 USC0와 그 다음에 그 미래의 소비 C1에 대해서 저희가 갖게 되는 효용을 USC1,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소비는 불확실성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이제 베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수를 갖다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한정 C0와 C1을 키울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내 인컴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 시점에 내 인컴인 Y0, 그 다음에 1기 그러니까 T1일 때 나의 어떤 인컴인 Y1을 놓고 봤었을 때에 이 소비의 제약은 결국은 내 어떤 그 수입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쳐다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던 어떤 그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통한 일종의 최적화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함수를 저희가 구성을 해놓고 보면 L은 그죠? 목적 함수인 UC0에다가 플러스 베타 UC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그랑지안 승수 마이너스 람다에다가 제약식을 갖다가 넣고서 저희가 라그랑지안 함수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1차 조건을 구해보게 되면 C0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함수를 미분해 보고요. 그 다음에 C1에 대해서 또 라그랑지안 함수를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왼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종의 이제 두 개의 그 1차 조건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식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라그랑지안 개수가 라그랑지안 승수가 되니까 라그랑지안 승수 람다 스타를 중심으로 이 첫 번째 1차 조건 두 식을 갖다 하나를 묶어놓고 보게 된다 그러면 U 프라임 C0 스타라고 하는 것과 베타의 U 프라임 C1 스타라고 하는 어떤 그 현 시점의 소비와 미래 시점의 소비를 갖다 저희가 이제 한계 소비를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에 그 한계 소비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자율로서 저희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예산 제약식을 그 스터디할 때 나왔었던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통찰을 가지고서 그 인터템포럴 초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더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한번 좀 이 피셔가 풀어놓은 이 문제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대 마진이라는 개념을 아세요? 학생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하거나 하는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내가 예금을 받아가지고서 이자를 줄 때는 이자를 좀 적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받는 이자를 많이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은행의 이자 수익이 극대화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일종의 예대 마진,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행의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여신 금리와 수신 금리를 표현하는데요. 그 둘 사이의 이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우리가 할 때는 보통 내가 똑같은 금액을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 피셔의 모델 같은 경우는 금리로서 R 그냥 쓰고 있죠. 그래서 R을 이제 단일 금리로 쓰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금리를 갖고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하고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전혀 이게 무의미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이제 결국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자산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컨대 이제 뭐 퇴직 연금 자산 같은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금융 자산이거나 부동산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부의 관점에서 단일 금리를 가정한다고 하는 게 절대 무의미한 일은 또 아니겠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피셔의 모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이자 마진 혹은 뭐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피셔 모델이 약간은 이제 예대 마진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말하자면 빚내서 소비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그 자산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내 자산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단일 금리로 간다고 해도 크게 그 이 피셔의 통찰이 무의미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요번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내용이 바로 그 케네스 에로와 이제 제라르드 드브르가 이야기한 에로 드브르 모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피셔의 논의를 이제 저희들이 쭉 해왔고요. 그 이제 피셔가 이제 논의에 가져온 게 시간의 문제였죠.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오늘의 소비, 내일의 소비,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금융의 관점에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간과 함께 같이 우리가 노출된 게 뭐냐 그러면,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 날씨가 맑다라고 치면 창밖을 바라보면 오늘이 맑은지 흐린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어떨까요? 일기예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일종의 가능성이지 실제 내일의 날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날씨가 맑을지 흐릴지 내일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피셔의 모델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불확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안 했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에로와 드브르가 1954년도에 같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Existence of an Equilibrium for Competitive Economy. 에서 이제 일반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균형 모형이 뭐냐 그러면은 아담 스미스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갖다 이렇게 조화롭게 유지하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체감상으로는 이 경제를 정상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어떤 그 나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논증해서 이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과거의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시장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각자 자기 이득만 찾아다니는데 뭔가 시장은 잘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서 결국은 가격이 일종의 이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행동이 어떤 밸런스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옛날 경제학자 중에 왈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19세기 이제 프랑스의 분이시고요. 왈라스가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균형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여러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너럴하게 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그 균형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 균형에 대한 증명을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에로와 드브루가 각자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쪽을 고민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이서 우리가 결론이 같네 하고서 이제 같이 이제 논문을 54년도에 발표를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컴페티티브 이코노미 안에서 이퀄리브리엄의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에로 같은 경우는 72년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일반 균형 이론 외에도 뭐 불가능성 정리라든지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든지 뭐 정보 경제학이라든지 뭐 후생 경제학이라든지 뭐 너무나 큰 업적을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남기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제라르트 브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리 경제학 그래서 업적을 많이 세우셨죠.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노벨 경제학을 받으신 이제 지금은 다 고인이 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에로드브르 모델 하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왜 그 컨벡스한 선호도 문제 그 왜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돼 있는 그런 선호도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볼록한 선호도,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 그리고 이제 소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안에서는, 수리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은 경제 내 모든 재화에 대해 갖고 총수요, 총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보여준 게 에럴 두브르 모델이고요. 이 그 일반 균형 이론을 만든 데 있어서 결국 이 에럴 두브르 모델 하에서 저희가 이제 결국 사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제학의 어떤 빌딩 블록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모형을 이분들이 이제 만들어내셨다고 할 수 있고, 파이낸스에서도 결국 이제 에러듀블 스큐리티라고 하는 걸 이제 이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배우고 끝날 건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일반 균형에서부터 이제 이 나오는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의 동반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불확실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미래에 얼마만큼 벌 수 있을지, 내가 미래에 얼마만큼 쓸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안개 뒤로 다 숨어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좀 그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T0 시점,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Y0로 표시되어 있는 저 시점에서 내가 내 소득은 알아요. 그죠? 내 소득도 알고 내가 얼마만큼 쓸지에 대한 C0도 내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앞날이 있는데 내가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호황이 돼가지고 좀 약간 전체적으로 나한테 좀 유리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Y1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Y1 플러스는 결국 내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내 소득도 거기 상황에서 커질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Y1 플러스 C1 플러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Y1 마이너스 C1 마이너스는 내가 T는 1 시점이 됐었을 때 약간 불황이 찾아와서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건데, 이때 이제 각각의 확률을 말하자면 호황이 찾아올 가능성을 파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파이라고 표시를 하고,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은 그 나머지 확률이니까 1-파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호황일 확률과 불황일 확률 속에서 그 다음에 내 소득이 호황일 때 더 크고 불황일 때 좀 작을 걸로 생각되는 이런 상황 하에서 내가 내 소비를 갖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것을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 효용함수의 관점, 특히 이제 시제간 효용함수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본다 그러면 결국은 확률은 저희가 이제 파이로서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 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디스카운트를 좀 매기는 베타라고 하는 텀이 분다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코에피션트 하나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베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파이 확률로 C1 플러스만큼의 효용을 갖다가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파이의 확률로 C1 마이너스만큼 소비해서 내가 효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소비하는 C0만큼의 소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불확실성을 감안한 어떤 인터템포럴 유틸리티는 결국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저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어떤 수학 통계학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대값을 배우잖아요. 경제 통계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그 확률을 감안했었을 때의 통계적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시기에 있는 결국 expectation입니다. expectation USC1. 결국은 내가 C1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호황이 될지 불황이 될지 확률을 저희가 같이 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어쨌거나 소비자는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해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에러드브르 모형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어프로치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일종의 보험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컨틴전트 클레임 이제 파생 상품 얘기 잠깐 했었는데 좀 가상의 어떤 파생 상품 내지 뭐 그런 옵션이나 보험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인 경우랑 불황인 경우에 각각 작동하는 그 두 종류의 파생 상품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호황이 됐었을 때에 대응되는 어떤 그 컨틴전트 클레임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Q 플러스 가격으로 놓고 있고, 나쁜 상태에 대응하는, 불황에 대응하는 어떤 컨틴전트 클레임의 가격이 Q 마이너스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소득도 소비도 다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복권이나 보험 같은 걸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복권을 저희가 매수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혹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나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내가 돈을 내면 미래에 나한테 플러스가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현재 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황에 대한 어떤 복권을 내가 Q 플러스 금액을 주고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Q 플러스예요. 현 시점에서 일단 Q 플러스 금액만큼이 나가야죠. 그리고 파이의 확률로 만약에 그 호황이 찾아왔다. 그러면 내가 1만큼의 금액을 받는 어떤 그런 컨티전트 클레임, 일종의 복권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 복권은 1-파이의 확률로 불황이 찾아오게 되면 꽝이 되는 거죠. 반대로 불황에 대한 복권은 파이의 확률로 꽝이 되고 1-파이의 확률로 1이라고 하는 어떤 내 돈을 준다고 치자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보험 내지는 복권 같은 것을 호황과 불황 각각에 대응해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뭐 반대로 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보험회사나 복권 판매하는 회사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낮은 파이의 이벤트를 쫙 깔아주고 그 대가로 큐를 갖다 받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어떤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서 시행 횟수가 아주 많아지면은 이 양의 기대값이 통계적으로 실현이 되면서 내가 수익을 항상 보는 어떤 그런 구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하겠다. 결국은 현 시점에서 호황에 대해 가지고 Q 플러스만큼 받고 컨텐츠 클레임 하나를 팔아 가지고 호황이 되면 내가 마이너스 1만큼 말하자면 1만큼 내가 손해를 보고 불황이 됐을 때는 내가 0단위만큼 내가 말하자면 따로 그 소비에 대한 재원을 갖다 사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냥 토해내는 돈 없이 가름할 수 있다.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Q-만큼을 내가 먼저 받고 1-파이의 확률로 불황이 찾아오면 내가 1을 낼 일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0을 갖다가 뭐 0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말하자면 처음에 받았던 돈만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공매도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류의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비자가 말하자면 호황과 불황에 대응하는 어떤 복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복권의 가격도 내가 안단 말이에요. Q 플러스 Q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내가 호황에도 대비하고 싶고 불황에도 대비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 대응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앞에서 봤었던 그런 그 컨틴전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복권을 S 플러스 개만큼 구입하고 그걸로 이제 호황에 대응하고, Q 마이너스 가격을 주고 불황에 대응하는 복권을 S 마이너스 개만큼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소비와 투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식과 같겠죠. 결국 현 시점에서의 소득을 Y0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일단 쓸 걸 써요. C0만큼. 그 다음에 이제 Q 플러스 S 플러스만큼 내가 호황에 대한 어떤 배팅을 해요. Q 마이너스 S 마이너스만큼 불황에 대한 배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미래가 딱 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자, 이게 이제 최초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Y0라고 하는데 그 최초 인컴을 가지고서 C0에다가 Q 플러스 S 플러스 Q 마이너스 S 마이너스만큼 일단 내가 말하자면 내 최초의 어떤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가 왔단 말이죠. 만약에 호황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S 플러스만큼 샀던 내 호황에 대한 컨틴전트 클레임에서는 1만큼 수입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불황에 대응해서 내가 S 마이너스만큼 샀었던 컨틴전트 클레임은 빵원을 돌려주겠죠. 그리고 불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Y1이 이제 미래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S 플러스만큼 호황에 대한 그 컨틴전트 클레임을 사던데 걔는 꽝이 되니까 0이 될 거고요. S 마이너스만큼 불황에 대한 컨틴전트 클레임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1만큼의 어떤 정산금이 들어올 거예요. 결국은 그 내 미래 소비 C1이라고 하는 거는 호황이 되었을 때와 불황이 되었을 때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어떠한 그러한 그 제약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약간 이제 수학적인 트릭이 되겠습니다만, 호황이 됐을 때는 Q 플러스를 갖다 곱하고요. 불황이 된 쪽에다 양변에다 Q 마이너스를 곱하고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최초의 식은 저희 이제 그대로고요. 호황 같은 경우는 이제 Q 플러스 Y1, Q 플러스 S 플러스, Q 플러스 S1 이렇게 될 거고, 불황일 때 Q 마이너스 Y1, Q 마이너스 S 플러스,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C1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서 한번 보자 말입니다. 세 개를 갖다가 싹 묶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현 시점에서의 소득 Y0, 미래 시점에서의 소득 Y1,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컨텐전트 클레임으로부터 내가 정산받게 되는 내 소득,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지출을 할 수 있는 내 지출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왼쪽에 있는 세 식을 갖다 합쳐가지고서 오른쪽으로 이제 다 보낸 거죠.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일종의 예산 제약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일종의 효용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소비 C0에 대한 효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1에 대해서는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각각에 대해서 베타 U만큼 저희들이 효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파이와 1-파이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전 슬라이드에서 일종의 예산 제약을 갖다가 얻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 함수가 있고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함수를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구성을 하는 거예요. L은 목적 함수가 쭈르륵 나오고 플러스 람다 한 다음에 제약식이 배치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 최적화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말하자면 최적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어떻게 보면 총 3개가 있는 셈이었는데요. 일단 현재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C0 스타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미분을 일단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C1 스타인데 이제 호황에 대한 녀석을 다시 변수로 놓고서 미분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황에 대한 소비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또 변수로 놓고서 라그랑지안 함수를 미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1차 조건식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람다 스타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이 결국은 같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감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람다 스타를 이제 놓고서 풀어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왼쪽 아래와 같은 형태. 첫 번째, 세 번째 식을 가지고 풀어보면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놓고서 오른쪽으로 보내놓고 보면은 부모분자 베타 날려놓고 보면은 결국 저런 식으로 결국은 컨틴전트 클레임의 그 상대 가격에 따라 가지고서 현재 소비와 미래의 소비, 미래의 소비에서도 컨틴전트 클레임이 대응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일종의 그 컨틴전트 클레임 가격을 가지고서 한계 대체율, 각각의 상황에 대한 내 효용을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 가지고서 의사결정의 어떤 근거 내지는 그 소비의 조합을 갖다가 교체한 데 있어서 그 교체의 비율을 갖다가 가격의 비율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 세팅 하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세 번째 시간에 반복돼 가지고서 비슷한 세팅의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풀고 있는데요. 결국은 가격이 말하자면 내가 사거나 팔 수 있는 어떤 행동의 준거가 되는 어떤 레퍼런스 프라이스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나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그 이 재화와 다른 재화를 교환하는 어떤 그러한 비율로서 저희가 이제 효용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를 갖다 주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불확실성이 들어와도 시간의 문제가 들어와도 사실은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 컨틴전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하자면 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그런 물건은 아닐 텐데요. 이러한 것이 실제 존재하는 거래 가능한 상품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재무경제학에서는 모든 금융자산은 컨틴전트 클레임들의 어떤 묶음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하에서 에르두브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 내의 어떤 자산 전체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저희가 일종의 시사하는 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권이 제시되든지 간에 그 증권이라고 하는 발생 가능한 어떤 상황들과 그 상황에 대응하는 확률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 에로드블 시큐리티를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해석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에로드블 시큐리티를 갖고 이제 실제 뭐 주식과 채권 케이스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볼까 싶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효용이라든지 여타의 이제 에셋 프라이싱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에로드블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혹은 이제 그러한 빌딩 블럭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최적화 문제에 대한 것, 특히 라그랑지안 승수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억을 리마인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시어리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거, 예를 들어 두 개의 재화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혹은
두 개의 시점이 있다고 했었을 때 현재와 미래 사이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간 요소가 들어왔었을 때 같이 들어오게 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Error-Degree Security라고 하는 관점, Error-Degree Security라고 하는 것, 즉 Contingent Clai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각각에 대해서 어떤 컨티넨트 클레임의 프라이스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그 프라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어떤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차였고 이제 조금 더 원뎁스 더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하다든지 혹은 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뭐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내용들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 슬라이드에도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한번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파이낸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